큐.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인사이트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이게 끝날 때 끝에까지 인사 다 했는데 중간이 팍 끊어진대요. 그 영민 씨 그거 꼭 챙겨서 꼭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례해야 돼요. 말도 하다 말고 그냥 확 나가버린다고 정없다고들 그래서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은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제 5번째 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제 재판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제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론을 제시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다른 프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방송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재판에 대해서 나온 어이없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중앙일보에 나온 저 헤드라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손혜원 차명 의혹, 창성장 지분 보유자. 이렇게 되면 창성장 지분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엄마 왜 4명이야? 라고 하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뭔가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명의로 창성장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 같이 보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창성장 지분 보유자가 누군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또 엉뚱하게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어린 사람 입장에서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자기 명의로 창성장이 되어 있다라는 듯이 그렇게 헤드라인 썼어요. 뭐 저런 것들이 뭐 또 다른 데는 창성장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함께 지금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 보좌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소가 되고 죄가 있다고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다고 기소를 했고 이 모든 증거가 다 제 보좌관이 갖고 있는 증거예요. 제 보좌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 시장을 구도심의 어떤 카페에서 만났을 때 보안 자료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게 제 보좌관이에요. 저는 뭐 본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은 걸로는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제 보좌관이 그거를 찍어서 자기 친구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로 우리 보좌관이 기소가 된 거고 저는 그 기밀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제 친구한테 야 여기 도시재생하면 집수리비가 좀 지원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부패방지법이 된 거예요. 기소된 죄 내용도 제 보좌관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걔는 그것을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냈고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건데 근데 제 보좌관이 전주 한옥마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 재생했을 때 이게 나중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얘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포에 갔을 때 계속 예촌 관련되는 일도 중간에서 했던 친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목포에 이 가옥을 보존을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제 조카딸한테 이것을 사게 했던 과정들을 걔가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제가 너무 겁이 없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 저는 행동을 하니까 하는 걸 보고 얘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아는 사람이고 아주 오래전부터도 얘는 공무원으로서 저하고 일을 해본 적도 있는 친구니까 저를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관 업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 관련된 일들은 이 친구가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문체부고 문화재청이고 지금 어디야 국토부로 한 명의 전화번호도 저한테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보좌관이 했는데 우리 보좌관은 또 술도 좋아하고 여성 보좌관입니다.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되게 친화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뭐 원래 문해재청에서도 관련된 일을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잘 아는데 국토부나 뭐 지방의 공무원들하고 거의 뭐 그냥 오빠 동생 언니 동생 하듯이 금방금방 친해지고 말도 못하게 친화력이 있어요. 게다가 또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이 삶을 사는 친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복포의 이 창성장을 이걸 우리가 네 딸 있잖니? 너도 당신도 딸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 이거를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고쳐갖고 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라도 뭔가 이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숙소가 항상 제일 먼저인데 이 동네 제대로 된 숙소가 없고 그 지난번 도시재생으로 만들었던 이 게스트하우스가 7개가 있는데 제가 가서 한 2개인가 3개를 다 잡았어요. 근데 너무 떨어져 있고 구도심 좀 위쪽에 있고 그래서 이 시내 한복판에 이런 걸 할 때 마침 이게 여관이었던 곳이니까 방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이렇게 애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때? 그래서 나는 내 조카한테 증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자기 딸들한테 하기로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9천만 원밖에 안 됐던 창성장을 제가 왜 제 조카한테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얘 혼자한테 하지 않고 셋을 같이 엮었느냐. 그게 의심스럽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제 동생 때문이에요. 그 제 조카의 아버지가 제 그 악마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 얘가 다른 사람들을 사기쳐서 지금 우파 유튜버들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사기치고 돈, 노름 자금 가져가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얘가 먹고 살 기반을 목포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큰 돈 아니고 얘가 먹고 살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소영이가 지금 그 격리단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목포 가서 완전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고 그리고 집세가 안 나가니까 수익도 많아졌고요. 아주 여유롭게 됐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잘 때마다 이불 속에 딱 누우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목포 주민이 된 지 이미 1년 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의 아들이 이제 군대 가고 없었던 애인데 얘를 여기 이 창성장을 해주면 얘네 엄마와 함께 엄마는 제 동생의 전 부인이에요. 그러나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얘가 감옥에 있다 나와서 그 전 부인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 동생이 자꾸 돈을 해오라고 하니까 빌려와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생하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가 좀 있으면 군대 갔다 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SBS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런데 얘네들 그때 이제 2017년 당시에 얘네들 그 모자를 여기 내려와서 이 일을 하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동생이 걸렸던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이 여기 내려와서 있으면 이 돈은 다 걔 돈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동생 인터뷰 했을 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다 걔는 그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마이너스였을 때거든요. 2018년 8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12월까지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최옥희 대표라는 분이 다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수익이 얼마인지 걔는 수익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1월 15일 날 SBS 사태 이후부터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 동생이 관여가 되면 이 집을 금방 팔아먹고 집 문서를 갖고 나갈 걸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부인의 집 2채를 분당 집을 전부 다 결혼하고 1년 안에 바로 그냥 이 도박 자금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전세 돈까지도 다 날려먹었어요. 어머니 돈이 끝내 한 푼도 남아있지 못한 게 그 동생하고 같이 살 때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뒷돈을 댄 거예요. 그런데
얘 와이프나 그 애들이 그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애꿎은 제가 보좌관한테 야, 네 딸한테 이거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하면 어때?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계속 지금 이 검사들이 참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이 검사들이. 이 사람이 제 남편이 하고 있는 재단의 이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마치 재단에서 월급이라도 받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 최 모 씨는 저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대 나와서 그 자기가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로 15년 동안을 유명 백화점에 전담 그 디스플레이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자기 회사를 3명 정도 있는 회사를 꾸리면서 그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를 직접 시공을 하고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인시장에 제가 잘 가던 기름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특별한 그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 공예품들을 작은 액세서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뭡니까? 그 직원한테 물었더니 자기 주인이 이걸 다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놓고 와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인데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 가게를 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고 우리가 서울역이랑 이 신촌에 이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신 이 작품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 했더니 다 가보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그럼 액세서리들하고 모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의 한 코너에서 액세서리와 모자를 해서 엄청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뭐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도 알았고 자기도 그 디스플레이는 늘 먼지를 맞으면서 밤을 새는 일이에요.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언제 이 일을 그만두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매장의 한 코너를 맡아서 하면서 이분이 디스플레이 그만두고 온전하게 이 공예에 관련된 모자와 그리고 이 액세서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매장에서 매출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늘 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입도 안 하고 위탁으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매출을 올려서 이제 자기 거를 가져가는 이렇게 샵인샵 같이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우리가 그 재단을 만들면서 해외 전시를 하고 그리고 공방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통 작가들의 이제 작업을 지원하려고 만든 그런 공방입니다. 그런 그 문화재단이죠. 비영리. 그걸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지사장,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또 어떤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또 공예하는 사람들 둘 이렇게 넣고 하면서 여기에 이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당신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방을 하고 손으로 만드는 물건을 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로 제가 초빙을 해서 우리 재단의 이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거나 상임이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사업체가 있고 연간 매출을 수억씩을 올리고 있는 이 사업가인데 이 검사들이나 이 언론이 계속 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라고 제가 우리 직원한테 차명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이 너무 좋죠. 창성장의 그 3명의 주인은 그 재단 이사의 딸이고 보좌관의 딸이고 그리고 제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검사들이 이제는 아닌 줄 알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모든 통장을 다 뒤졌는데 자기들이 자금의 근본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금 출처가. 그런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서 우리 그 남편이 하는 재단의 이사의 딸, 그 사람이 저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매출을 계속 올렸던 10년이 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재단 이사로 모셔온 분을 계속 그 자기가 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얘기를 안 하고 꼭 재단의 이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의 자금 출처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걔는 자기 돈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우리 보좌관의 딸인데 이 얘기가 저기 나오는 애가 보좌관의 딸이에요. 그 문자를 한번 볼래요? 문자를 갖고 뭐라고 떠드는데 이날이 1월 16일입니다. 그때 이 얘가 이 창성장의 3분의 1 지분으로 얘가 들어가기로 엄마가 아빠를 설득했고 아빠가 함께 설득을 해서 얘가 오케이를 해서 얘가 창성장의 주주가 된 거예요. 3분의 1 지분으로. 그랬는데 이 목포 사태가 나고 1월 15일 날 일이 터지고 16일 날 얘네 집에 와서 기자들이 와갖고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아빠는 지방에 출장을 가 있었고 엄마는 어딜 나가 있었는데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기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얘 엄마를 찾고 얘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집 안에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이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기자들한테 시달린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1월 16일 날 새벽 2시에 이게 문자입니다. 엄마, 목포에 내 명의로 된 건물 엄마 명의로 이전해줘. 이 내용이 뭐죠? 목포에 내 명의로 된 건물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엄마 명의로 해줘. 목포에 가볼 생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의 뜻도 없어. 여기는 뭐죠? 내가 그때는 동의를 해서 내 명의로 했지만 오늘 이 시달리는 일을 당하면서 나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창성장에 갈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어.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어는 목포 갈 생각 없고 게스트하우스 안 할래. 이거죠. 창성장에 안 갈 거야. 근데 왜 내가 안 갈 건데 왜 내가 명의자야.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운영하지도 않을 거야. 명의 이전해줘. 이거를 새벽 2시에 엄마한테 보낸 거야. 울면서. 그 기자들한테 시달리면서. 엄마 아빠는 바깥에 있고 엄마는 못 들어가고 있고. 이거 중에서 딱 근데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어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은 거죠. 지금 어떻게 될게요, 얘가?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씩 창성장의 이익을 1년에 2번에 나눠서 목돈이 돼서 얘한테 가고 있어요. 창성장에 내 그 악마 동생아 들어라 잘. 이 인간아. 너 여기 수익 궁금해했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수익금이 따박따박 네 아들한테로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어. 네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모든 과외비와 자기 휴대폰 요금과 모든 용돈 다 이 돈으로 쓰고 있어. 창성장에서 알바로 해서 일부 돈도 조금 받고 있지만 얘는 자기 통장으로 창성장의 이익금이 세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나 싫어 내가 명의자인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도 지금 1년 동안 2번에 나눠서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이 넘는 이익금이 3명한테 각각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 그 생각이지 지금은 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넣은 거죠, 어제. 그리고 어제 이 친구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굳이 그 검사들이 이 딸의 그 당시 작년 1월 16일 날 엄마 아빠 없이 새벽 2시에 두려움에 떨면서 울면서 보낸 문자. 이번에 조사받을 때는 그때 얘가 문자를 보낸 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걸 문자를 보내서 이걸 갖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프레임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풀면서 그 소비자,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그야말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밖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밤을 새고 앉아 있는 데서 너무 두려워서 울면서 썼던 이 문자인데 심지어는 어저께 판사께서 이걸 다시 물었어요. 이게 보니까 새벽 2시 몇 분인데 이 문자가 간 것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제 좀 지루했거든요. 재미도 없고 누구죠? 국토부의 직원은 그야말로 저는 못 보던 한 번은 뭐 여기 스침에서 봤다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할게요?
그 도시재생의 그 자료가 보안이 아니다. 이미 다 노출된 거였다. 인쇄소로 갔을 때 이미 끝난 거. 인쇄소로 가면 모든 게 다 그날로 노출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인쇄소를 보내고 난 그 다음 날인지 그날 오후인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메일을 보낸 거, 자기가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원이 보낼 것도 이미 그것이 보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이 보좌관, 인간이 이 보좌관이 오지라퍼 이 보좌관은 그것을 그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또 그 보안 자료 보낸 거고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또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다가 이것이 보안인데 내가 이거를 특별히 이거를 입수를 해서 니네한테 보여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 하면서 또 그 보안 자료를 보냈던 그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 직원은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직원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마 검사들이 물었나 봐요. 그 조사할 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이것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한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보안이 아닙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디 뭐 일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국토부 직원과 이 문자를 보낸 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의 남편이 나와서 그 남편도 전통시장을 하고 이 전통문화하고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서 그 자기 부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끝난 그 증인이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근데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가로 열고 손혜원이 그 얘 명의를 몰래 훔쳐가서 갖다 놓은 것 같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저 헤드라인이. 저 인간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언론하고도 그 소송을 하고 있죠. 이제 뭐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그 제가 그 재판 전날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그 재판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또 갔다가 악성 프레임으로 씌울지도 모르는 것들을 제가 전날 먼저 이 김빼기 작전으로 이들이 이걸 갖고 할 겁니다라는 걸 인사이트로 제가 보고 그렇게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한 거를 제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풀어서 그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제 혼자 인사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한 첫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제 재판 전날이나 전전날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